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참여불교 주제로 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우리가 동남아, 대만, 한국까지 참여불교 교리와 어떤 실천,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21세기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는 여기 현실의 맥락에서 참여불교 교리 가운데 물론 계승할 건 당연히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맥락에서 다시 불교 교리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실천하고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불교를 이제 재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2500년 동안 별로 재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가운데 않았던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어떤 현실의 맥락에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통받는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과 교리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계율 같은 것도 현대화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스님들조차도 계율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그 괴리를 메울 것인가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율도 현대화가 돼야 되고, 또 교리 또한 우리 중생들이 발을 디디는 지금 여기 현실에 맞춰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연기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 불교에서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제 연기라고 봅니다. 연기 아닌 것이 없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또 연기가 과학이니 뭐니 그것이 뭐 부합하고 뭐 맞고 이걸 떠나서 그럴 정도로 불교의 원리 가운데 원리는 연기라고 보기 때문에 연기에 부합한가. 특히 연기론에 어긋난 어떤 실체론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과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북단의 어떤 커다란 깨달음으로부터 이 불교의 교리들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붓다의 교리가 아닌 것이 뒤섞인 것도 있고, 또 경전끼리 마주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전이 하나지만은 우리는 경전이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많다 보니까 경전끼리 맞서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과학과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기독교의 경우지만, 기독교는 이제 중세의 어떤 무지몽매함, 주술의 정원 이런 것을 이끌고 진짜 인민의 아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났던 것은 뭐냐면 17세기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걸 형성하고, 교회로부터 아니면은 신적인 권위로부터 절대적 초월자로서 신의 개념으로부터 독립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공론장 안에서 합리성과 과학성의 두 원칙에 의해서 불교 교리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칙, 과학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교리는 가감히 이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다시 거듭나게 됐고, 지금 21세기 오늘까지도 유럽 사회와 남미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생명들에 대해서 이 과학으로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과학적인 사고와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해석을 하고 과학과 마주치면은 그것은 포기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라리 라마께서도 과학과 불교가 마주칠 때는 나는 과학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 불자의 목적은 한마디로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자비와 지혜의 어떤 두 쌍을 바퀴로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또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이제 철저히 입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전에 입각해야 되지만 불교는 경전끼리 마주친 것도 있기 때문에 열린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 이제 교리 암베드카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박경준 선생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많은 이제 시사받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제 생각 같으면 불교 교리하고 이게 부합할까? 이런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불교가 이제 정당하나 안 하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참여불교가 정당한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이기와 이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2008년에 실상사의 암자에서 그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때 가지고 갔던 책이 이기적 유전자였어요.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딱 두 마디입니다. 인간 또한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그 유전자 풀 속에 자기 숫자를 늘리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38억 년의 생명체의 진화를 보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어떤 살아가고 죽고 이런 원리들을 바라보건,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건 또 벌레 형상을 하건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형상을 하건 그 모든 것은 다 이기적 유전자를 담은 서바이벌 머신,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뭐냐? 자기 유전자를 늘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다면은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인들의 추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들여볼 때 생명의 속성 자체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인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를 늘리는 거다. 그쪽으로 이제 진화해온 것은 엄연하고 또 그쪽으로 생주이멸해온 것 또한 엄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차드 도킨스는 이타적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도 이제 비판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참새 같은 이제 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 새가 막 우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한테 독수리가 날라온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는 이제 독수리 눈에 먼저 띄기 때문에 먼저 죽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 이타적 행위조차도 뭐다? 진화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늘리려는. 그래서 이 생명들이 모성애를 가진 것 또한 이기적 유전자의 어떤 작동 원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근연도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정확히 유전자를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유전자가 반씩 섞여서 절반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 손자는 이제 4분의 1이고, 그래서 근연도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봄 되면 수컷들이 막 싸우죠. 싸워갖고 이긴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고 자기 유전자만을 남기려고 하고, 또 암컷을 차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모든 짐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짐승들이 다른 자식들을, 자기 유전자 다른 자식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유전자 아닌 것을 없애자는 것과 함께 그래야 또 암컷들이 발전기를 갖다가 다시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또 하나,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태까지 공부 방식을 바꾸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은 자연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맞는다면 인간에 대한 진보는 무망한 거 아니냐. 나는 진보적 지식으로서 인문학자로서도 이걸 비판하지만 자연과학 안에서 이걸 비판하는 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뭐 신자의 체제, 자본주의의 어떤 경쟁 원리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윌슨이라든지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연과학 안에서도 리차드 도킨스는 반쪽만 맞는 거예요. 반쪽만. 한마디 얘기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특히 인간은 사회적 협력을 어떤 동물보다 더 복잡하면서도 더 정교하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시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사냥을 나가서 한 달에 3마리 사슴을 잡았다. 근데 10명이 짝을 지어서 갔더니 4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4마리 혜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도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하고도 부합하는 거죠. 또 인간은 그걸 떠나서 이제 모성애라든지 동지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이타성을 갖다 증진시켜 왔어요. 그것이 또 이제 뇌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리철라티 박사가 78년에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뇌를 되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감각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 그 다음에 연합신경세포로 이제 분류를 했고, 인간 또한 침팬지와 같이 이 세 가지 부류의 뇌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자, 근데 리철라티 박사가 아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뇌신경세포, 뉴런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토끼를 봤다 그러면 토끼의 이미지가 제 망막을 때리면 그 망막에 있는 시신경들이 이제 연합신경세포한테 전기신호로 전하면 연합신경세포가 거기에 있는 지식을 모아서 저게 나보다 약하다 강하다 그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팔에 명령을 내려갖고 운동신경세포가 그 토끼를 잡으러 갈 것이고, 그것이 뭐 나보다 강한 동물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운동신경세포가 발의 명령을 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미러 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공감하고 모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러 뉴런 시스템은 처음에는 이제 영장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류에도 이게 발견되니까 내가 요만큼 진짜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조류도 뇌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들이 새한테도 있다. 이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영장류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다? 그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는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새끼를 키우면서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사랑을 주고 또 자식도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이 새끼들 마음속에도 사랑과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미러 뉴런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 기독교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공자의 인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공감이에요. 공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억압받는 자, 이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인을 가져라는 것이고, 그걸 달리 말하면 그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그 공감. 그리고 또 이 반대예로 어떤 살인 강도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러 뉴런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거죠. 고유정 같은 애는 미러 뉴런 시스템을 아마 조사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싱어는 이제 윤리학자인데요. 뭐 지금 최고의 이제 윤리학자라는 평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사회를 형성하고 농경을 하면서 혈연적 이타성만이 아니라 호혜적 이타성, 집단 이타성, 그리고 윤리적 이타성까지 인간이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엔 혈연 이타성이 발전했겠죠. 내 가족,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그것이 호혜적 이타성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제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그를 도와준다는 호혜적 이타성. 우리나라에 손님 접대 풍습이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게 골목 문화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수박 한 쪽, 막걸리 한 잔 먹여서 보냈죠. 그리고 집에 모르는 분이 오셔도 저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그때 어머니가 제 모친이 그 반지를 갖다 전당포에 맡겨서 그 술상 접대한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저희 어머니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땐 모든 어머니가 다 그랬죠. 그런 것도 일종의 호혜적 이타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집단 이타성으로 확대돼서 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윤리적 이타성. 나와 피, 유전자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뭐 김수현 씨가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희생한 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 피터 싱어 또한 자기가 윤리적 이타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자기의 유전자가 전혀 안 섞인 아프리카 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돕는 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인간 존재란 것을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할 때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호킨스의 말대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이기심을 갖고 자기 유전자를 가진 자식,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어떤 생존, 좀 더 자기나 자기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나 자기 유전자를 가진 뭐 친척들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서까지 뺏어올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성인들한테도 이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게 인간이다. 리차드 도킨스는 아주 빙산의 일각만 봤다 이거죠. 생물학 존재로서 인간만. 그리고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또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타적 협력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 또 진화를 해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뭐냐? 그러지만 전 도구, 이거 다인이 그렇게 도구로 말하는 대로 도구로 해서 우리가 세계사도 뭐 도구 중심으로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인간과 짐승이 가장 다른 것은 이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자기 본성을 구현한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가장 반대되는 사례가 뭐냐? 바로 성직자들, 수행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중세시대까지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짐승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자기가 모든 암컷을 독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독신을 고집해요. 독신을 고집하는 건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성적인 쾌락 내지는 어떤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뭔가 권력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한 의미, 진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의미를 실천하고 의미를 따라서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겁많고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집회 현장 나가서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서 정의를 외치면서 경찰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용기 있는 자기로 거듭나는 것.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자기 본성을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만드는 존재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떠나서 아름다움과 창조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실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논문 100개면 남이 한 달 안에 쓴 걸 자기는 하루 만에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모방은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근데 왜 인간은 창조를 하느냐?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있지만은 창조하는 어떤 재미, 쾌락,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은 신, 인간에서 신, 비속함에서 거룩함, 유한함에서 무한과 영원, 또 허위에서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렇게 5가지가 복합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랑을 하든 사랑하는데도 그 여인에 대한 섹스욕부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 일상을 하는데도 이 5가지가 다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들이 이 5가지를 어떻게 더 가꿔서 자기 본성을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참여불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인간은 비잉인 동시에 인터비잉 더 나아가 인터비커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서구에서는 이제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재가 뭐냐, 어떻게 세계 내 존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실존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 따져왔고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요. 근데 이제 틴다칸 스님이 이제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인간은 인터비잉이다. 이렇게 연기적인 존재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인터비커밍이다. 그러니까 인터비잉은 그냥 연기적인 존재라는 건 맞지만은 그 연기가 역동적이지 못하고 정태적이죠. 스태틱한 거죠. 근데 인터비커밍이라는 건 역동적이면서 생성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제 입으로는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앞에 대기에는 박테리아들이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금 대기 공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성 박테리아는 점점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얘네들이 10억 마리 있으면 그게 5억 마리로 또 2억 5천 마리로 막 줄어들 겁니다. 거꾸로 현기성 박테리아는 1억 마리가 있다면 2억 마리로 4억 마리로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진 대기를 여러분이 동시에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가 알코올에 젖고 또 알코올 측정기를 댔을 때 알코올이 나오는 것처럼
그 변화진 대기를 먹고 여러분 몸이 변하고 그 변화진 몸이 또 변화진 숨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하는 것을 해서 여러분 의식이 변하고 여러분 몸이 변하고 또 여러분의 반응이나 얼굴 표정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터비커밍이다. 제 용어로는 이제 눈부처라고 보는 거고 눈부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또 소설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또 뭐 라캉이라든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뭐 뇌과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다 분석하듯이 자아라는 것도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타자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구성하고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 없이는 올바른 중생구제도 깨달음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싫어한 말 가운데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이에요. 아프니까 청춘. 이건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서 사회적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의 모순을 은폐하고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아주 나쁜 식의 발언인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말한 사람이 유명인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사회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타자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단순히 나 개인의 어떤 암자불교를 지향해서 타자와 공존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와 같이 어우러지는 불교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집회 가서 굉장히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뇌나 심장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글로 정신이 집중되고 거기로 보건세포, 영양분, 백혈구, 산소가 다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의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은 내 몸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류사회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픈 곳이 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곳을 먼저 치유해야만이 이 세계가, 사회가,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픈 자에 대한 어떤 편애적 사랑이 편애적 사랑,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문장 가운데 하나가 그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불의가 정의를 이길 때 우리는 신이 안 계신다고 한다. 그러나 신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이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 난민, 굶주리는 아이들 이런 곳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편애적인 자비행 그것이 가장 저는 부처님처럼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어요.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돌파해서 특이점을 넘어선다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되고 당연히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거에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교리와 어떤 실천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참여불교 개념인데 뭐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불교 이거는 모든 뭐 참여불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상고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를 종합하고 실천하는 불교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이제 붓다처럼 살자 그래서 자비행위 없는 것이 과연 불교인가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로카미트라 법사도 말씀하셨죠. 불교 자체가 참여불교다. 가장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곧 참여불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하박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성스러운 고제가 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에 계롬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가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계롬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가 있다. 여기에 계롬의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가 있다. 곧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그리어 나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석종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시자 건단냐는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안을 얻었다.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고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사성제와 연기다. 그리고 무상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와 그 연기, 무화론을 바탕으로 이 참여불교의 어떤 교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개인적 고와 사회적 고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이제 저는 장아함경에서 찾았습니다. 장아함경에 보면 때의 왕은 곧 좌우에 명령하여 그를 묻게 하고 북을 치고 소리로 외쳐 모든 거리를 돌린 뒤 그를 싣고 성을 나가 넓은 들에서 죽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빈궁이 생기고 빈궁이 있은 뒤에 끝에 비로소 강도가 생기고 강도가 생긴 뒤에 비로소 무기가 생기고 무기가 생긴 끝에 비로소 사례가 생기고 사례가 생긴 끝에 곧 안색이 초췌해지고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이다 라고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전륜서왕이 이제 보당을 부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열반을 맺고 있다고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도 어떤 가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가난이라는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이 그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사성제에서 고를 개인적 고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적 고로 한정한다면 중생구제라든지 자타동시 열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불교를 암자불교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출락시발학사 박사는 구조적 폭력이 바로 고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갈등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한갈등은 폭력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다. 적극적 평화는 뭐냐? 바로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거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을 아주 쉽게 예를 들어요. 그것을 뭐 다시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제가 위암이 걸려서 병원으로 갔다. 근데 수술하다 죽었다. 이건 구조적 폭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위암이 걸려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비를 갖고 오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마련한 사이에 죽었다. 이러면 이건 구조적 폭력이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 폭력을 없애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요새 한일 문제로도 시끄러운데 제가 요새 페북에다가 올려놓은 글도 뭐냐면 관제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한일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찰해야 될 게, 자,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무역 적자,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에 다 버는 거 다 일본 갖다 줬어요, 그동안. 무역 적자에 700조 원이 돼, 700조 원. 네? 그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일본의 하청기업 상태입니다. 그랬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추격기술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모방에 따라가고, 베끼고, 이런 걸로 급작스럽게 상품 만들어서 돈 버는 구조였어요. 기초연구에 투자 하나도 안 했어요. 그와 반면에 일본은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서 노벨상 수상자만 수십 명을 갖다가 배출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예전에는 미국의 다음 가는 경제대국이었고 지금은 중국에 밀렸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갖는 경제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 구조적인 이런 하청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그게 제2의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구조적인 걸 먼저 없애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 리자 펠트만 베럿이 이제 감정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정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뒤섞인 감정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의 범주를 구속하는 것과 연결된 결과다. 뭐냐면 리자 펠트만 베럿의 이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란 것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한 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가 저를 때리면 제가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상을 찡그린다 이거죠. 그렇게 감정들을 생각했었어요.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제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니라 이거예요. 리자 펠트만의 연구에 하면은 감정이란 것은 사회적 실제라고 말해요. 사회적, 소셜 리얼리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리자 펠트만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조합해서 월드를 구성한다, 이게 월드. 그리고 그 세계를 구성한 데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뭘 하냐?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서 감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을 10년 만에 만났어. 제가 저기 보여. 근데 걔는 아직 저를 안 봤어.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어떤 감정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지식, 걔가 뭐 좋았던 기억, 또 아니면 저한테 사기쳤던 기억 다 해서 월드를 구성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쟤를 맞아서 내가 환하게 맞아서 만났을 때 저놈이 또 사기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래도 또 10년 만에 만났는데 초등학생 동창인데 만나서 일단은 반갑게 맞아야지. 그건 다음이 문제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복합감정이 생겨요. 복합감정.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데 같은 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쌤통이라는데 리자 펠트만 베럿도 그 자기 예를 들어요. 누구 이제 학회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어떤 학자가 상당한 이제 학술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이런 소리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 어떤 표정을 줬어요. 샤덴프로이데. 우리말로는 쌤통이 쌤통. 한편으로 안 됐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잘 됐다. 그런 맨날 상 받았는데 거만하고 막 까불더니 안 됐다. 이런 두 가지 복합 감정이 있다. 우리나라 오픈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사회, 나와 타자의 관계, 특히 문화적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감정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사회적 실제고 타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고라는 문제를 단순히 감정, 주관적 감정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도 이제 사회적